새로운 오토모티브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토모티브는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명세 공시를 해줘야 되겠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오토모티브를 제가 처음 분석해 보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로 보면 되겠네요. 충남 천안시 동랑구 병천면. 병천이면은 그 병천순대 나오는 거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병천순대 맛있긴 합니다. 이런 검색해서 위성에서 찍은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12억 8,100만 원, 전년 동기보다 6.3%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은 전체 재고자산은 4.8% 줄였습니다. 더 줄이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 재고가 감소하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은 반대고요. 매출 원가가 6.6% 낮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금액상으로는 0.2%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로는 0.2%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를 거의 18%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10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보다 37.6%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1% 상태입니다. 1.1%가 개선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90억 3,700만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8.3% 줄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마이너스 2%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3.6%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반대로 1.2%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7%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6으로서 1 이하면 적자입니다.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 손실은 8억 5,500만 원으로 51.8%가 개선이 됐고요.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그래도 202억 2,600만 원이 더 벌었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반기에는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지만은 어차피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묻는 거지만은 세론이 반기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좀 묻고 싶어요. 대기업도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공시를 한다면은 분기, 반기, 분기별로 다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1년에 한 번 알려주는 게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공시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플러스면은 이게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4억 6,900만 원.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4%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7%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 B의 표현이 원재료도 구매를 했고 상품도 매입액을 했다 그러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 229억 9,9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29억 2,600만 원을 뺀 200억 7,3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41%, 생산 재료 비율이 1.1%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는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제조 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금 비판적인 견해를 계속, 다른 것들은 뭐 표준화한다, 그 다음에 법제화한다, 뭐 회계 기준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세법이 어떻고, 회계 기준이 있죠. 그런 거는 있는데 제조 원가는 왜 이렇게 못 건드리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본 재고자산의 증감에 5억 5천만 원이 감소했는데 비성분에 표현된 것은 7억 9,400만 원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갭이 2억 4,500만 원인데 이상하게도 전년도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꽤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수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표대로 해석해 본다면 2024년 상반기 매출원가가 낮게 나오도록, 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건 이제 사실 증가했지만 매출원가 할 때는 재고의 증가는 매출원가의 감소죠. 그러니까 이익이 2억 4,500만 원 더 나오게 조정을 했는데 요게 마치려니까 안 되니까 올해 와서 다시 그냥 매출원가를 늘린 것 같습니다. 조금 영업이익도 늘 것 같으니까 뭐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현금이 3억 8천만 원이 3억 800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그만큼 증감하면 되는데, 아니 감소해야 되는데 5억 5천이나 줄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억 4,200만 원이 재고가 없어졌다 이게. 그게 뭐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굳이 그 평가손실 이런 걸 왜 하는지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나 딴 건 모르겠어요. 금융자산 시가평가한다는 것은 뭐 이해는 허겄지만은 재고자산은 역사적 원가가 있고 이동평균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원가 회계 영업 이익과의 차이, 손실과의 차이, 2억 2,600만 원은 매출 재료비하고의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 재고 자산이 5억 5천만 원 줄었으니까 거기에 가공비율을 곱하면 2억 2,600만 원으로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133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6% 감소했어요. 직원 수는 20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9,380만 원인데 중소기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9,300만 원대면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그래도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제조 간접비로 몰았는데 5.8% 감소했고요. 기술 도입비라는 게 14.8% 감소했습니다. 이게 매출에 비례해가지고 기술료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됐지만 전체 재고자산일 수밖에 없고요. 하락했습니다.
스르픈율은 상승했고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인적자산 회전율 내려갔습니다. 0.2포인트. 그 직원들의 기여도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두 가지 성과 지표가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르픈율은 상승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자력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된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댄다고 그러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하락한 것을 보여주어야 반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9.1%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판매 가격은 1.4%가 인상이 됐는데 요거는 가중 평균을 할 수가 있었어요. 1.7%, 1.7%가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은 그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되어 있죠. 9.1%. 그리고 판매 가격 상승은 맞는데 그래서 반증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회사가 반증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 가정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반증 추론은 1, 2차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과는 반대로 상승 추론이라는 모순이 나오죠. 손익계산서상에 하락했을 것 같은데 반증을 하려니까 상승한 거로 나온다. 근데 결과 확인하니까 하락이다 이거예요. 근데 역방향이 왜 나왔냐 이거죠. 모순에서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우선 WCI로 변경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실은 이거 근원적인 원인이 이거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또한 제가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제 스스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르픈율이라는 것은 그 재고자산에 가공비를 배부 안 하는 거니까 비율을 들어서 원재료 가격하고 비교가 가능한 거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로 비교하는 것은 거기는 가공비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뭔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순리대로 안 나오고 역방향이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고 회전율을 하는 이유는 그걸 스르풋율과 비교하는 거는 스르풋은 가공비를 배부 안 하는 거로 그 스르풋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또 재고 회전율은 가공비를 배부한 재고 자산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가공비 가지고 또 조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고 자산 평가하는데 평가 손실 환입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이런 추론의 결과로 그 사고방식 논리의 결과로 그런 분식회계의 가정이론을 세우는 거죠.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1 더하기 100% 그리고 그 적자니까 마이너스 100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이럴 경우에 얼마를 팔아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냐 1063억 원을 매출을 일으키면 된다. 그러면은 요거 조금 좀 계획을 그 매출 재료비 기준 했을 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재료비가 조금 56%로 내려간다라고 보고 이 경우는 1078억 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매 계획을 요거를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뭔가가 납품하는 게 10만 7천 원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604원 남는다. 그럼 도낸 기자 어떡하냐?
가공비 배부 제거전 회전율이 8.6회전인데 9회전만 해보자. 더 나가서는 12회전까지 목표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 달 재고 정도만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 현대차, 그 완성차 메이커들은 연간 24회전 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완성차 메이커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 부품 납품하는 회사는 왜 그렇게 못하냐. 같이 가야죠.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지. 그래서 우측에 제가 이게 납품 단가를 비율을 해가지고 재고가 아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재고를 줄인 회사의 납품 견적 단가는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상관습이 요청이 됩니다. 반대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그것 또한 인정될 것이며 구매처는 충분히 정상적인 단가로 납품받을 수 있다. 구매회사가 스루풋 관점 평가를 할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가 회계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부풀려질 확률이 빤하므로 충분히 내고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오니까 그거는 재고의 증감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그 이익이 났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달라. 그렇게 하면은 있는 데이터대로 하면은 그게 가격이 재고가 증가시켰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원가 회계 그 예측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재고 증가하면 우리 그거 복잡한 거 몰라. 그냥 있는 원재료 구매 단가 뭐 이런 거 해봐도 지금 우리 납품 단가보다도 이게 싸게 나오네. 그러니까 수치를 부풀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빤합니다. 빤해요. 그러니까 구매처에서는 재고 증가시킨 업체의 납품 단가는 무조건 후려쳐라 라고 제가 그렇게 완성차 메이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분한테 제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납품 견적가 부풀릴 거다 분명히 재고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게 인플레이션 유발이요. 더 크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풀려진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거를 후려쳐라 말이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145원으로 연초보다 205원이 하락했습니다. PBR은 0.29 상태입니다. 1 정도 되는 회사,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장부 가격 대비 29%뿐이 되질 않습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은 니신보 홀딩스가 65%, 김형인의 특수관계인이 17.58%, HL 만도가 5.4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L 만도도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서 그 돈이 딸릴 때 주식 투자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무려 65.81%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니신보가 집어넣은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자동차 쪽에서 금호 타이어가 지금 가장 눈에 띄죠. 다른 데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들을 안 하는데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그냥 몸몸몸 코리아 이런 식으로 주로 소부장 이런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장되질 않아 가지고 많이 일본이 대주주인 기업들은 경험이 없는데 새로운 오토모티브는 일본 니신보라는 홀딩스가 국내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차린 회사로 어떻게 발견이 됐네요. 임금도 많이 주죠. 다른 중소기업보다. 이제 마지막 그 페이지를 마피아 회계라고 당분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로 소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루펀 회계가 우리 제조업의 공식적인 회계가 되는 날을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